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가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는 돼 있지만 제 처음 보시잖아요. 그죠? 제 강의 들어보신 분 계세요? 혹시 계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안 계시네요. 우리 여기 맨 앞에 앉아 계시는 스님만 원불교 학과생이세요. 스님은 스님이신데 원불교 학과를 다니고 계셔서 오늘 원불교 학과 대표로 참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원지대에 근무한 지는 13년째입니다. 원불교 학과가 개설된 지 13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13년째 근무를 하는데, 그리고 제가 교수로 봉직한 지는 올해로서 21년째예요. 다른 곳에서도 제가 8년간 강의를 했는데 이번 강의처럼 연습을 많이 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강의안을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고치고 고치면서 또 다시 강의안을 보면서 구두로 소리를 내면서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는데 덕분에 제 강의 실력이 좀 향상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교수님들이 이런 특강 자리에 쓰실 때면 저는 원불교학과 교수이기도 하지만 교무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는 것을 거의 사양을 해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강단에 서는 순간 교육이 아니라 교화의 차원으로 인식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겠다 하는 마음에서 저는 사양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교수님들 특강, 릴레이 특강 공지가 딱 떴을 때는 제가 자원을 했어요.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단 우리 교내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많이 하시겠다고 신청을 하시면 저는 이번 기회에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를 제일 1번 연사로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미래교육혁신센터에 제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써야 한번 서보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는 요즘 뉴스 등을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실 텐데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참 많이 거칠어져 가고 있구나. 이 마음밭을 우리가 마음 심자를 써서 심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심전이 거칠어져도 되나 하는 걱정이 제가 얼마 전부터 더 강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굳이 일일이 예를 들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하루에도 너무나 많은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수많은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한 마음을 잘못 썼기 때문이라는 그 원인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몸담고 있는 이 원불교회는 원불교가 설립된 동기를 살펴보면요. 왜 원불교를 만들었냐 하면은 교조께서 생각하실 때 물질이 그야말로 발전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거칠어질 것을 미리 예견하시고 내가 이 사람들이 마음을 잘 쓰는 방법을 좀 잘 알려줘서 이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해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원불교를 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불교 경전에 보면은 마음을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잘 밝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원불교 교도로 만들고 싶지는 않지만 별로 그렇지는 않지만 마음 공부법을 좀 알려줘서 이 사람들이 마음을 잘 써서 본인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 이 사람을 만나는 그 누군가도 정말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제가 늘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러면 원불교 마음 공부의 일부, 마음 공부 방법의 일부도 좀 전해드리고 또 제가 원불교 마음 공부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들이 가르쳐 주시는 마음 공부에 대한 내용들도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가르침들도 좀 전달해 드리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한번 써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 공부의 필요성이자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음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챙겨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출가를 한 지 39년째입니다. 39년째인데 예비교육자 시절까지 합쳐서 39년째인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마음 공부 방법 이전에 이 4가지 정도는
선결을 하고 넘어가야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경험의 바탕에서 한 마음 공부할 때 먼저 챙겨야 될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음 공부의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는 순서로 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 공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마음 공부라는 용어가 많이 들려지죠? 여러분들 마음 공부라는 용어 많이 듣고 계시죠? 처음 들어보시지는 않으셨죠? 제가 강의 전에 그 차문화 경영학과 교수님실에 가서 차를 한잔 했는데 그 교수님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마음 공부라는 말을 별로 못 들었는데 요즘 마음 공부라는 얘기를 참 자주 듣게 된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호기심에 유튜브에서 마음 공부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의 대다수는 종교인이 올린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올리신 유튜브 영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나 교무님이나 저처럼 원불교 교육자를 교무라고 하는데 교무님이나 또는 천주교 신부님이 올리신 마음 공부에 대한 영상보다는 일반인들이 올린 영상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마음 공부는 이제 종교인의 영역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대단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정의하는 마음 공부의 정의는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는 것들은 마음 공부의 정의들이 좀 달랐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들어보면은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적으로는 다 같은 말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계속 마음 공부를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제가 생각하는 마음 공부의 정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음 공부가 뭐지? 저는 수십 년 동안 원불교라는 그 환경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마음 공부라는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야 되니까 마음 공부가 뭐지? 하고 골똘히 한참 동안 생각을 해봤어요. 원불교에서는 뭐 또 다른 말로 표현하는 또 단어가 있거든요. 문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마음 공부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마음 잘 쓰는 공부예요. 마음 공부하자, 마음 공부하자. 그 말은 달리하면 마음 좀 잘 쓰는 공부를 하자. 마음 잘 쓰는 공부를 하자는 의미로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마음 공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원불교는 태생 자체가 마음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 교단의 스승님들이 말씀하시는 법문을 전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너무 당연한 소리지. 아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다른 분의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 공부의 중요성을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예비 교무, 그러니까 원불교의 교무들을 양성하는 대학에서 9년 동안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대학은 영산 선학대학교라고 해서 영광에 있는 대학이에요. 그 대학 기숙사에 이제 조그만 도서관이 있는데 제가 하루는 그 도서관에 들어가서 책을 한번 이렇게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 한 권 있는 거예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그 책 제목을 딱 보니까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뭘까? 이 저자가 생각하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뭘까 하는 생각이 딱 들어서 제가 그 책을 가져다가 읽기 시작했어요. 읽다 보니까 그 책은 수상집이었는데 수필집 같은 거였죠. 그 제목 소주제 중에 마음 공부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건 뭐지?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이 마음 공부는 원불교 고유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원불교의 전유문이라고 딱 생각했는데 그 저자가 마음 공부에 대해서 상당한 지면을 할애해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쫙 읽어보니까 마음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밝히고 계셨어요. 그 저자가 누구시냐 하면은 안병욱 박사입니다. 여러분들 안병욱 박사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지금 좀 더 가깝게 느끼시려면 김형석 교수님의 베스트 프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 안병욱 박사님, 김형석
박사님, 그리고 서울대에서 철학 강의하셨던 김태길 교수님. 이 세 분이 공통점이 장수를 하셨는데 이 세 분이 50년 이상 우정을 이어오신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안병욱 박사님은 철학자이시자 또 수필가시고 또 숭실대에서 20년 이상 강의를 하신 교육자세요. 근데 이 안병욱 교수님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이 수상집에서 마음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는 마음 공부다 라고 하시면서 국어 공부, 영어 공부, 과학 공부 이 모든 공부도 다 인생에서 필요한 공부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필요한 공부가 있으니 그 공부는 바로 마음 공부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공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일반인들 책을 조금 읽어봤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 가장 강하게 힘있게 강조해 주신 분이 안병욱 박사였습니다. 그러셔서 제가 그 안병욱 박사님의 말씀을 좀 인용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안병욱 박사님께서는 마음 공부라는 것은 곧 마음의 때를 깨끗이 씻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의 목욕, 마음의 세탁이라는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번 특강 주제가 마음 세탁이었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이현정 팀장님이 이 용어를 어떻게 선택했는지 제가 궁금해졌거든요. 근데 이 표현을 안병욱 교수님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공부란 마음의 때를 깨끗이 씻는 것인데 그래서 마음의 목욕, 마음의 세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안병욱 박사님께서 이 마음 공부를 좀 세분화해서 5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강심 공부를 말씀하셨어요. 강심. 구셀강자의 마음심자 쓰는 강심 공부입니다. 이 강심 공부는 약한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공부예요. 그리고 의지력을 수련하는 그런 공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안병욱 박사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 세상에 많은 악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악한 일이 행을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마음이 약해서라고 보신 거예요. 약한 마음 때문에 악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좀 강하게 수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의지력이 약해서 해야 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또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안병욱 박사님께서는 이 강심 공부를 해야 된다. 마음을 강하게 하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심 공부를 말씀하셨어요. 이 직심 공부에서 직은 곧을 직자거든요. 그러니까 곧고 바른 마음을 가지는 공부를 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악의 원천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여린 사람보다 강한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더 문제가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하되 아울러서 바르고 착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직심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모든 국민이 바른 마음을 갖고 바른 사람을 되기 위해서 힘쓰면 이 세상은 천국으로 화할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불교에서는 낙원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안병욱 교수님의 종교적인 배경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셨고요. 세 번째로는 인심 공부를 말씀하셨어요. 이 인심은 어질인자를 쓰는 인심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과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바르다고 해도 그 마음에 따뜻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오히려 강하고 바른 마음만 있다면 우리 세상은 너무 좀 냉랭하고 살기 힘든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안병욱 박사님께서는 인심 공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나 직장에서 마음이 굉장히 강하고 곧고 바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너무 냉정해요. 냉기를 폴폴 풍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 사람만 나타나면 그 주위가 쎄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강하고 발라야 되지만 아울러서 따뜻한 기운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신 공부를 말씀하셨고요. 네 번째로는 대신 공부입니다. 이 클대자 쓰는 대신 공부인데 이 공부는 큰 마음을 가지는 공부입니다. 우리가 큰 마음은 아시잖아요. 아유, 내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좁을 수가 있어. 저도 그래요. 어떨 때는 마음이 참 여유롭고 이럴 때는 이 마음 속에 온 우주와 온 세상 사람을 다 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 한번 옹졸해지기 시작하면은 좁쌀보다도 마음이 작아지는 거예요. 심지어 그 마음에 바늘 하나 꽂을 그 여유가 없을 정도로 마음이 작아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우, 부끄러워라. 누가 뭐 내 마음속을 못 보기에 망정이지. 보면 얼마나 참 내가 부끄러운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공부의 필요성을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일신 공부입니다. 이 일신 공부는 자기 혼자 있을 때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공부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신 공부는 마음을 하나로 합치는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임하면은 가족들 전체와 마음을 합하고 자기가 어떤 조직에 있을 때는 그 조직 속에서 마음을 합해주는 그 일신 공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되고 온 마을이 한 마음이 되고 온 민족이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한 마음은 통일된 마음이자 뜻이 하나로 뭉쳐진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분이 이렇게 일신 공부를 따로 덧붙이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분단국가잖아요. 그리고 이 안병욱 박사님께서는 청소년들 인성교육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 일신 공부를 말씀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병욱 박사님께서는 그래서 마음 공부는 강심 공부, 직심 공부, 인신 공부, 그리고 대신 공부, 일심 공부로 말씀을 하셨는데 마음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이 마음 공부 좀 잘해봐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 너무 막연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다섯 가지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래 맞아 내 마음을 좀 강하게 길들이고 또 내 마음을 바르고 곧게 가지고 또 그 마음이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키우고 그러면서 내가 처해 있는 모든 곳에서 다른 사람과 마음을 합하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하니까 마음 공부의 표준이 확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덕분에 또 제가 이 내용을 다시 공부하면서 저도 마음을 다시 챙기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과거에 타이핑을 다 해뒀거든요. 그런데 다시 원전을 보고 싶어서 책을 절판된 중고책을 샀습니다. 그랬더니 글씨가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고 싶으시면 중고 알라딘 중고 매장에 가니까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그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이제 마음 공부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납득이 되셨죠? 공감이 되셨죠? 예, 그런데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사실은 마음 공부가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좀 더 명확히 밝혀드리기 위해서 이번에는 원불교를 세우신 교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원불교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 공부가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불교를 세우신 개교를 하신 교조가 한국분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소태산이 호고 박자 중자 빈자를 쓰시는 저희들은 대종사님이라고 하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모아놓은 경전이 대종경입니다. 그 대종경의 일부에 보면 요원품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밝히셨어요. 모든 학술을 공부하되 쓰는 데에 들어가서는 끊임이 있으나 마음 작용하는 공부를 하여 놓으면 일분인각도 끊임이 없이 활용되나니 그러므로 마음 공부는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안병욱 박사님 말씀하고도 맥을 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모든 학술이라 했을 때 의술, 의학 또는 저는 이제 음악 미술을 생각해 봤는데 음악을 공부하고 미학을 미술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한다 해도 우리가 막상 그것을 적용할 때는 의술을 배우면 사람의 병을 고치는 데 활용할 수 있고 미대를 나오면은 그림을 그리고 음대를 나오면 음악을 연주하고 작곡을 하는 데 활용이 되지만 막상 그 분야 외에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제 도반 교무님이 간호부장인데
물어보면 몰라요. 본인이 공부한 분야 외에는 몰라요. 그 큰 대형 병원에 간호부장인데도 모른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전공 분야 외에는 전문 영역 외에는 알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은 미술을 전공한 사람, 음악을 전공한 사람, 철학을 전공한 사람 누구를 만나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왜 제가 원디대 대학교당에서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까? 제 설교를 우리 교직원들이 듣겠습니까? 왜냐하면 제 전공은 마음 공부이기 때문에 내 전공에서 말씀을 드리면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공이 다 다르지만 제 말씀을 들어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음 공부가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 즉 의술, 음악, 미술 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된 마음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 공부를 기본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인술과 또 연주와 그림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로는 마음이 모든 선악의 근본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나나니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 되나니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수많은 형태의 악행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악행이 비롯된 원인을 찾아 들어가 보면 결국은 악한 마음 하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선행의 형태는 너무나 많아요. 돈으로 기부하는 사람, 몸으로 도와주는 사람, 너무나 다양한 형태의 선행이 있지만 그 선행을 하게 된 원인을 찾아보면 딱 한 가지예요. 선한 마음입니다. 결국은 선한 마음으로 행위를 하느냐, 악한 마음으로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악행과 선행으로 나눠질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모든 선악의 근본이기 때문에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는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릴 거냐면은, 마음 공부를 할 때 먼저 미리 챙기고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마음 공부의 방법은 대단히 많아요. 불교에도 있고 심지어 기독교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원불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마음 공부 방법을 굉장히 다양하게 제시를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면 이 마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방법론은 다양하지만 그 방법 이전에 우리가 원리라는 게 있잖아요. 기본적인 원리 면에서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네 가지를 해결을 하고 마음 공부를 그 방법에 따라서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저에게 듣는 말씀들은 대부분 한번 들어보신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지금 제가 이 부분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다른 데서도 강의를 해본 적이 별로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랬구나 하면서 나름대로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마음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과의 진리에 대한 이해 또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님도 계시고 이제 저도 원불교 성직자인데 스님과 제가 공통적으로 확실하게 믿는 부분이 있어요. 한 가지, 인과의 진리에 대한 토는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스님 맞으시죠? 불교나 원불교에서 가르침을 주시는 그 핵심적인 1번은 인과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이 이 인과의 진리에 대한 이해나 믿음이 없이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될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방법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 공부는 효과를 보기가 어려울 수 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그 TVN에서 방송한 예능 프로그램 중에 콩콩 팥팥이 있었어요. 콩콩 팥팥.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그 제목의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예능 프로그램은 연예인들이 나와서 밭을 고르는 것부터 결실을 다 수확하는 것까지 전 과정을 보여주는 그 예능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근데 이 예능 프로그램의 그 제목 속에 인과의 진리가 들어있어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이것이 결국은 인과의 진리를 표현한 문장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심은 대로 거두는 이치는 농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치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말씨, 마음씨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말도 하나의 씨앗이고 마음도 쓰는 이제 마음을 쓰는데 하나의 씨앗으로 봤을 때 말을 한마디 나쁜 말을 했잖아요. 이게 씨앗이라고 생각하면 어느 만큼의 열매가 맺힐 것 같으세요? 한마디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나쁜 마음을 한번 썼잖아요. 마음씨기 때문에 이 씨앗이에요. 이 나쁜 마음의 씨앗을 한번 딱 뿌리면 열매 하나 맺히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쁜 마음의 씨앗을 한번 뿌리면 엄청난 열매가 열려요. 근데 열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열매가 다시 씨를 맺잖아요. 그러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나쁜 악의 열매가 열릴 수 있는 것이 이 나쁜 마음을 사용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말씨, 마음씨, 이것은 말의 씨앗이다, 마음의 씨앗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착한 마음, 나쁜 마음, 착한 말, 나쁜 말 사용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떠할지 우리가 상상이 잘 안 되는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과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만약에 인과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서 악행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인과의 진리를 정확히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적어도 인과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인과의 진리가 분명히 작용한다, 작동한다는 그 믿음이 확고하게 있다면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저는 분명히 다르리라고 생각돼요. 저는 전 국민을 향해서 이 인과의 진리를 설파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쉽게 거친 행동을 하고 거친 말을 하는 것은, 또 댓글 같은 데 거친 글을 쓰는 것은 행위만 있고 결과가 없고 과보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는데 당장 벌을 받지 않는다고 좋아하면 안 돼요. 불가에서 볼 때는 죄를 지었다고 원인이 있다고 바로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원인 이후에 한참 뒤에 과보가 나타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다음 생애까지도 미루어져서 과보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당장 죄를 지었는데 벌을 안 받았다고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인과라는 말 속에 보면 인과의 진리라고 하지만 원래는 인연과의 진리입니다. 이 속에 중간에 인과 과 사이에 연이 있어요. 이 연이 뭐냐면은 농사를 지을 때 좋은 씨앗이 인이면 좋은 열매는 과잖아요. 좋은 날씨, 농부의 정성, 좋은 종자, 좋은 종자는 씨앗이지만 예를 들어서 좋은 토질, 이런 것은 연에 해당돼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머니들이 그러잖아요. 좋은 인연 맺는데 공을 들여야 된다. 이 연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씨앗이 좋아도 이 연이 나쁘면 좋은 결실을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인연을 만나야 된다는 말들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명확한 건 뭔지 아세요? 콩 심었는데 팥은 안 난다는 사실입니다.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가 뿌린 거 자기가 걷게 된다는 거죠. 거두어 드리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인과의 진리예요. 그래서 마음 공부할 때는 인과의 진리에 대한 적어도 이해, 믿음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은 자기만의 기준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기준이 있잖아요.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아침에는 역시 빵을 먹어야 돼, 이런 기준을 가진 사람도 있고, 아침에는 밥이지,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밥을 먹을 때는 꼭 국이 있어야 돼,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자는 한 사람은 하나의 문화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람 하나는 문화가 하나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문화 존중해 주잖아요. 이슬람 문화 존중해 주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문화도 존중해 줘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자녀의 문화를 존중을 다 해주시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만나는 누군가의 그 문화를 다 존중해 주시나요? 문득문득 내 기준을 주장하고 고집하지 않으시나요? 제가 생각할 땐 저도 그래요. 저도 제 기준이 옳다고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말할 때 이러잖아요. 내가 객관적으로 볼 때, 무슨 제가 객관적이에요.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제가 객관적일 수가 있어요. 무엇을 근거로 제가 객관적일 수가 있냐는 거죠. 절대로 아니에요. 주관적입니다.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기준이 옳다는 집착을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분별을 해요.
옳니 틀리니 맞니 그러니 하면서 막 분별을 해요. 그래서 그 자기 기준에 맞춰주면은 편안하고 고맙고 행복해요. 근데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은 불편하고 불행한 느낌이 들고 싫은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저는 오늘 새벽에 익산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제 여동생이 서울에서 살아서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메뉴를 고르는데 뭐 먹고 싶냐고 했더니 제 동생은 저한테 묻지 않고 자기는 샐러드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생야채가 많이 들어있는 샐러드가 먹고 싶대요. 근데 저는 체질이 음체질입니다. 그래서 나는 생야채가 들은 샐러드는 빼고 다른 걸 먹고 싶은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동생은 샐러드를 한 그릇 먹고 저는 파스타를 먹었어요. 그리고 저는 숲을 먹고 여동생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식단으로 이제 밥을 먹었는데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희들도. 아유, 그냥 파스타 먹지. 이 추운 날 무슨 샐러드요. 에? 이렇게 하기 쉬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니까 동생의 문화, 동생은 저희 문화를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대체적으로 한 가정에서 보면은 아침 식사의 메뉴를 정할 때도 엄마의 그 성향을 따라가든지 아버지의 기준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자녀의 기준을 한쪽으로 모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게 편리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기 기준을 주장하는 데서 많은 불행이 발생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만의 기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 20세가 지나면 그야말로 그 20세 넘은 그 청년에게 대해서는 그 세계관, 가치관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부모님들은 자녀가 20살 되기 전에는 보편적인 기준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가르쳐 줄 의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20살이 지난 그 자녀들에게까지 그러면 안 된다고 부모님의 가치관, 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수용이 안 되니까 오랜 동안 부모님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사랑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자녀에게 부모님의 기준을 자꾸 강요를 하니까 자칫하면은 가장 많이 사랑해야 되는 가족 간에 가장 큰 상처와 가장 큰 아픔을 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 제가 살펴보니까. 그래서 의외로 어머니하고 사이가 나쁜 딸이 있고요. 아버지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아들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그런 분들을 상담을 해드리는데 참 답을 내기가 어려워요. 근데 결론은 뭔지 아세요? 자기만의 기준을 고집하는 데서 벌어지는 결과예요. 근데 이제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자녀들한테는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이 변하는 것보다는 너희들이 변하는 것이 더 쉽지 않냐. 열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모님의 뜻을 받들 위해서 노력을 해주는 것이 좋지만 부모 입장에서도 자녀를 존중하고 자녀에 맞춰주기 위한 적어도 맞춰주지는 않더라도 인정은 해줘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서는 아침에 빵을 먹기도 하고 어떤 집은 밥을 먹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심지어 고기를 구워 먹는 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큰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경계는 경계일 뿐이라는 자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수많은 경계를 만납니다. 그 경계는 역경일 때도 있고 순경일 때도 있어요. 동일한 경계일지라도 어떤 이는 그 경계를 기회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안 좋은 경계인데도 기회를 받아들이는가 하면 어떤 이는 똑같은 경계인데도 감당하기 어려운 역경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경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삶의 모습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저는 확인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경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사라지거나 또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비가 내려요. 비가 내리는 경계를 맞이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래요. 무슨 생전 요즘 저 비가 안 오더니 오늘 내가 외출하려니까
꼭 비가 와서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지? 하면서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비가 오네? 비는 비일 뿐이에요. 비가 오네? 우산이 없는데 어쩌지? 빌릴까? 하나 살까? 그냥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만 생각을 해요. 또 한 가지, 감기에 걸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왜 이렇게 감기에 걸려서 나를 불편하게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요즘 너무 달렸지, 좀 쉬어가시라는 진리의 뜻인가 보네 하면서 마음 편히 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감기는 똑같이 걸렸는데 반응이 다른 거예요. 또 한 가지, 이거는 있을 법, 다른 젊은 분들한테는 종종 있을 법한 얘기인데요. 입사시험에 떨어졌어요. 입사시험에 떨어졌을 때 어떤 사람은 이래요. 역시 나는 안 될란가 봐. 나는 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쉽게 좌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입사시험에 떨어졌는데 다음에 치면 이 회사하고 나하고는 안 맞았던 것 같아. 나한테 딱 맞는 더 좋은 직장에 가라고, 더 좋은 기회를 주시려고 나를 떨어뜨렸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똑같이 떨어졌는데 반응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차가 고장났을 때. 고속도로 상에서 차가 고장나면 정말 당황스럽잖아요. 그럼 막 화를 내고 분노를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천만다행이지, 이만하길 다행이지, 큰 사고 날 뻔했는데 이렇게 장고장에 놔주니까 큰 사고를 면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계는 경계일 뿐이에요. 제가 한번 일기를 써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 비가 딱 내리는데 아침에 좌선을 가려면 이제 제가 제 숙소에서 우산을 쓰고 좀 한 3분 이상은 가야 되거든요. 비가 오면은 제가 장화가 준비가 안 됐을 때는 비가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제가 좌선 갔다 오고 나면 비가 좀 내리시지, 발 다 젖게 생겼네, 그러면서 조금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럴 일이 아니다 싶어서 장화를 샀어요. 비가 내리니까 어땠을까요? 아이고, 사놨던 장화를 드디어 신게 됐네, 그러면서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요즘 비가 와도 장화가 있으니까 너무 편해요. 그러면 비가 문제입니까? 제가 문제입니까? 근데 비 올 때 장화하고의 관계와 같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은 경계는 경계일 뿐이라는 이 자각을 한 상태에서 마음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마음을 항상 현재에 머물러야 돼요. 마음을 현재에 머문다는 것은 곧 온전히 그 일에 집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많이 들어보시죠? 마음 챙김 명상,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마음을 현재 그 상황에 그대로 온전하게 집중하는 것을 마음 챙김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저도 며칠 동안 좀 살펴보니까 과거에 이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라든지, 미래에 내가 생각되는 대로 이게 안 되고 이렇게 방향으로 일이 전개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좀 걱정. 그러니까 제 몸은 이 현재에 있는데 마음은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근심, 불안, 이런 감을 갖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달리는 버스에서 뛴다고 더 먼저 도착합니까? 우리가 마음을 현재에 두지 않는 것은 달리는 버스에서 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를 마실 때는 차를 마시는 그 행위에 마음을 온전히 다 둬야 차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밥을 먹을 때는 밥에만 집중해야 밥맛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는 그 대화에 집중해야 진정 어린 대화, 제대로 된 소통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를 못한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를 보니까, 저는 이제 학교에 출근을 하면 이제 정수기에 물을 받아서 청수로 딱 일원상 법신불전에 올리고 경종을 10번 치고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학교 교직원과 우리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한 다음에 제가 하는 행위가 캡슐 커피 모신에서 커피를 한 잔 내려서 마시는 일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커피를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도한 데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순간적으로 커피를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반복적으로 커피를 내리고 마시는 행위까지는 했는데 마음을 안 담은 거예요.
마음 없이 커피를 마셨기 때문에, 생각 없이 커피를 마셨기 때문에, 커피를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저 그날 굉장히 그 충격적이었어요. 아, 내가 이거 오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커피를 마신다고 마셨는데 이게는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커피를 마신 겁니까? 안 마신 겁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식당에 가셔서 신발 벗었을 때 나오실 때 못 찾으시잖아요. 어? 식당에 신발장에 신발 벗고 들어가셨는데, 놓고 들어가셨는데 나오셨을 때 바로 신발 찾아서 신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못 그러는 때가 있어요. 신발을 한창 찾는데 뒤 사람한테 되게 민망할 때가 있거든요. 신발장에 놓는 그 행위에 마음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현재에 머문다는 것은 그러한 겁니다. 어떤 행위를 할 때 온전히 마음을 담는 것. 그것을 우리 원불교 스승님 중에 한 분은 그것을 불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마음을 100%다 담아서 그 행위를 하는 것이 불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전자에 물을 컵에 따를 때는 그 행위에 100% 마음을 담아야 물을 흘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100%를 안 담고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0%만 담아도 그 행위가 되긴 되잖아요. 차를 마신 겁니까? 커피를 마신 겁니까? 뭐 생각을 마신 거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에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는 방해꾼이 있어요. 마음을 현재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최고의 방해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한 대씩 갖고 있어요.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 보면서 대화하고, 스마트폰 보면서 밥 먹고, 스마트폰 보면서 커피 마시고, 이게 최고의 방해꾼이에요. 그래서 이걸 미리 아시고 우리 대종사님께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신 개벽이 바로 마음 공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마음 공부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 공부 방법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사실은 저희 원불교학과에서는 원불교학과를 졸업하면 마음 공부 지도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연구소나 다른 교당에서도 마음 공부 지도사는 아니지만 마음 지도사라든지 자격증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강의 10번 정도 듣고 나면은 시험을 치고 자격증을 발부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저희 원불교학과에서는 절대로 저는 그런 과정은 개설하지 않겠다. 원불교학을 전공한 사람만이 연수를 하고 마음공부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겠다. 이것을 저는 이제 주장을 하는데, 왜냐하면 마음공부라는 것은 사실은 방법 몇 개를 가지고 안다고 해서 지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마음공부의 방법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그게 포함이 돼야 제대로 된 마음공부를 지도할 수가 있어요. 원론적인 것, 이론적인 것을 공부하지 않은 상태로 누군가의 마음 공부를 지도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 왜냐하면 한편에 치우친, 그야말로 내가 볼 때, 내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러면서 마음 공부를 지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 자기 기준에 합당한 형태로 누군가의 마음 공부를 지도하기 때문에 이거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전 공부를 1차적으로 그래도 다 마친 사람이 연수를 하고 마음 공부를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는데, 이 마음 공부의 방법도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마음 공부의 방법은 진짜 빙산의 일각입니다. 제가 많이 이제 원불교에서 있는 방법만 말씀드려도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90분 동안 강의를 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마음 공부 방법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이 방법 3가지 중에 한 가지만 생활 속에서 실천하셔도 삶의 질이 달라질 거라는 저는 확신은 있습니다.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 강의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익히셔서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고 노력을 실천을 해보시면 좀 달라졌다, 그 얘기는 들으실 수가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행복도가 올라갈 겁니다. 자, 첫 번째 마음의 공부의 방법은 명상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명상 너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대학에 요가 명상학과도 있고, 지금 조계종 그 총무원장님께서는 K 명상이라고 하는 참선을 대중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어제 인터뷰 기사로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명상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럼 이 명상이 뭐냐 했을 때 명상에 대한 그 정의도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명상의 정의는 뭐냐면은
명상이란 자신을 온전히 알아가는 과정이다. 곧 거짓 나를 놓고 참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다. 이렇게 제가 멋지게 한번 나름대로 객관적이지 않고 나름대로 정의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그 거짓 나는 뭐고 참 나는 뭔가 하는 생각 안 드세요? 그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거짓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불평 불만 많이 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막 명품 이런 거 욕심 많이 내고 이런 사람은 거짓 나예요. 거짓 나의 형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참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원래 본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본래 마음이 뭐냐 했을 때 막연하잖아요. 여러분들 원불교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원불교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네, 아우 적절한 대답을 해주셨어요. 이 원이 지금 이 안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일반 우리 학우님들 오셔서 닫아뒀는데 이 동그라미는 뭘 형상한 것일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동그라미가 원래 참나의 마음을 형상화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 마음을 형상화한 상징화하면 어떤 모습이냐 했을 때 이 동그라미예요. 근데 화가 나고 짜증났을 때의 모습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별처럼 할 수 있겠죠.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 저보고 밥상머리에서 그 말씀 하셨어요. 항상 이 동그라미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 너가 화가 나면 이렇게 삐죽삐죽 해주니까 이런 마음은 예쁜 마음이 아니야. 그렇게 지도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삐죽삐죽한 것은 거짓 나의 모습이에요. 참 나의 모습은 동그라미예요. 근데 이 동그라미가 우리는 이론상 진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동그라미가 원래 마음이라 했을 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비어 있고 바르고 밝은 비고 밝고 바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명상을 통해서 본래 텅 비어 있고 바르고 참으로 환한 밝은 원래의 내 마음을 찾아가는 것이 이 명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만 해도 우리가 막 욕심을 내다가 또 누군가로 해서 막 화를 내다가도 이 명상을 잠깐이라 해도 비고 밝고 바른 이 형태로 그러니까 원래 마음을 찾게 되면 그 분노했던 마음, 욕심냈던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경험적으로도 증명이 된 부분이고 연구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들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상이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래 마음을 찾으면 그야말로 평안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요. 이 명상 방법이 대단히 또 많아요. 그 어떤 단체에서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 저희들은 단전주선을 하거든요. 원불교에서는 단전주선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단전이라는 곳이 어디냐면요. 배꼽에서 자기 배꼽을 한번 만져보세요. 배꼽에서 주먹 크기 이 주먹 크기만큼 내려온 지점 이 지점을 단전이라고 하거든요. 이 단전은 이제 보통 이게 해부학적으로는 없는 기관이에요. 몸. 근데 이게 등과 그 배 사이에 있는 그 지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단전의 의식을 주하고 저희들은 선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전주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리면 그러니까 주먹 크기 하나가 딱 내려온 지점이 단전인데 이 단전에다가 의식을 주는 거예요. 마음을 여기다가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흡을 하는데 마음은 여기다 두고 호흡은 숨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잖아요. 그 숨을 쉬는 숨이 들어가고 나오는 그곳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본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1분만 해도 막 화가 났던 1분이면 60초잖아요. 그러면은 막 화가 나고 했던 것들이 적어도 막 활활 타오르던 불은 좀 잦아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길게 안 해도 돼요. 1분만 해도 생각보다 긴 시간입니다. 저도 연구실에서 일을 하다가 한 3분 정도 이 선을 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긴 시간 시작하지 마시고 1분 정도부터 시작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후회할 행동을 할 때가 종종 있는데 어떤 때 그런 행동을 하냐면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예요.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면 말도 막 나가잖아요. 한번 나가고 나면은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후회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 훗날 후회할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루 중에도 많은 욕심을 부려요. 저로 하여금 욕심을 부리게 하잖아요. 네이버에 단어 검색하러 들어갔는데 쿠팡에서 맛있는 음식이 떠요. 또는 편리한 기구가 하나 떠요. 그러면 저는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프라이팬을 한번 찾아봐요. 전 요리도 안 하는데 찾아본단 말이에요. 없던 욕심이 생기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을 하게 되면, 명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가 있고 마음의 욕심을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은 그럼 어디서 할 거냐? 방에서 할 거냐? 방에서 해도 됩니다. 근데 일을 하는 바쁜 분들은 정해진 장소에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명상을 어디서 하느냐 했을 때 지하철 속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이 바뀔 때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료하게 서 있지 않고 호흡을 주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전자레인지에서 음식 넣어놓고 데워지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2분, 3분인데 왜 그렇게 길어요? 전자레인지 앞에 서 있으면 시간이 더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음식 넣어두고 음식 데워지는 그 시간 동안 명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상을 하면 호흡이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물 기운이 올라가고 불 기운이 아래로 내려와요. 수성화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거꾸로 되면 사람이 건강을 잃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면은 정신 건강에도 좋지만 육신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되니까 명상을 한번 관심 있게 공부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마음 헤아리기입니다. 이 개념은 제가 그 관계의 언어라는 책에서 배운 개념입니다. 관계의 언어 더 퀘스트 문효한 지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읽은 책입니다. 제가 언젠가부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보원원이라는 곳에서 그 출간 선후배 교무님들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선배 교무님들은 방에 세면장이 있지만 저는 공동 세면장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면장에서 후배들을 만날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후배에게 이제 얼굴이 좀 어두운 후배가 있으면 위로한답시고 제가 마음 상하는 일이 있었는가 보네. 왜 그래요? 얼굴이 너무 안 좋네요. 그러면은 그 후배가 그러는 거예요. 마음은 괜찮은데요. 지금 감기 걸려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앞에 말한 것이 조금 무안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어떤 후배가 저만 만나면 자기 부서의 교무님들을 불편해하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내년에 그냥 인사이동을 하는 게 어때요?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인사이동 기회가 있거든요. 인사이동서를 쓰면 총무부에서 배정을 다시 해줘요. 그럼 이동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인사이동을 하면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닌데요. 마음은 불편하지만 배울 점이 많아서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런 대화를 몇 번 하고 나니까 이게 뭐지? 왜 이 대화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제가 진심을 담아서 무언가 얘기를 해줬는데 핀트가 안 맞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전혀 다른 답이 돌아올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런 일을 계기로 왜 이런 대화를 나눌까 하고 고민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적실하게 그 사람 마음에 딱 맞는 말을 해줄 수가 있을까 고민이 됐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이 관계의 언어라는 책을 만났어요. 관계의 언어면은 관계를 잘 하려면은 언어를 어떻게 해라고 알려주는갑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저 책을 사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저 책을 보니까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 입장에서 제 나름대로 상대방의 마음을 짐작해서 말을 하다 보니 핀트가 안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마음 읽기라는 것은 제 마음대로 읽는 거예요. 타인의 마음을 마음대로 읽어서 얘기를 하니까 핀트가 안 맞았던 거예요. 마음을 제대로 읽을 수 없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은 누군가의 상대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남자들이 부군들께서 종종 하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여자들 마음은 수십 년 살아도 모르겠어. 여자만 모르겠어요? 부군은 여자의 마음을 모른다지만 부인들은 안 그래요? 우리 남편 마음은 도대체 잘 모르겠어. 그런 마음이 안 드시나요? 그거는 부부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타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는다는 거죠.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많이 고민하고 진심을 담아서 상대방의 마음을 정확히 읽은 것처럼 멘트를 하니까 아닌데요 하는 소리를 종종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여한이라는 저자는 정신과 박사 닥터이신데 이분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 읽기에서 마음 헤아리기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래야 관계가 좋아진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100% 동의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마음 읽기는, 이분이 정의하는 마음 읽기는 자신의 느낌이나 짐작으로 상대의 마음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짐작해서 이 사람은 슬프구나 기쁘구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 헤아리기를 해야 된다. 판단을 유보하고 내 나름대로 하는 판단을 유보하고 상대의 마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관심을 기울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어지간해 가지고는 오랜 동안 같이 사는 경우도 어려워요. 그래서 마음 헤아리기가 결론적으로 정확하게 되려면 질문이 따라야 돼요. 질문까지 합쳐졌을 때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에다가 질문까지 플러스가 됐을 때 완벽하게 그 사람의 원하는 행위를 하거나 말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결론이 저는 났습니다. 자,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누군가와 오랜 시간 함께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나아가서는 그 사람 마음을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실험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부부의 경우에는 결혼한 첫 해에는 상대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대를 잘 안다는 자신감과 고정관념에 의해서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은 없지만 함께하는 그 동료들을 보면 제가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어저께 그 후배가 어디 가서 카페라떼를 마셨으면 여기 카페라떼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있으시잖아요. 근데 여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이제 A라는 부부가 있어요. 근데 남편이 평소에 곰탕을 엄청 좋아해요. 곰탕을 좋아하니까 남편이 감기에 탁 걸리니까 부인이 남편 생각을 엄청 해줘서 곰탕을 끓여주거나 사다 줬어요. 그 남편이 곰탕을 맛있게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마침 그 남편은 콩나물국밥이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부인이 사다 주거나 끓여준 곰탕을 평소처럼 맛있게 먹지 못하겠죠. 그럼 부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이고 이 추운 날 내가 곰탕을 사다가 끓여줬는데 무슨 변덕이 나가지고 오늘 이렇게 맛있게 안 먹는지 몰라 하고 속상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남편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은지 뻔히 알면서 오늘도 곰탕을 사왔다고 도대체 나한테 한번 물어보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딱 한마디 안 물어보는 통에 마음이 불편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동생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제 동생이 곱창김을 좋아합니다. 구운 곱창김을 좋아해요. 소금 안 뿌린 김. 그래서 어머니가 구워주셔서 이제 반절은 제가 먹고 동생이 좋아하니까 싸가지고 갖고 오려고 쇼핑백에 담아놨어요. 근데 혹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혹시 몰라서 동생하고 통화하는 중에 곱창김 갖다 줄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하는 말이 나는 구워서 잘라서까지 파는 곱창김이 있길래 사서 맛있게 먹고 있으니 안 가져와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그냥 먹을게 하고 끝났거든요. 만약에 제가 곱창김 들고 왔으면 어떻겠어요? 익산에서 기차 타고 지하철까지 타고 곱창김 들고 왔는데 동생이 줬는데 동생이 나 있다고 싫다고 그러면 우리 동생이 싫은 거 싫다고 하거든요. 그럼 제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 나빴겠죠. 아슬아슬한 순간에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한마디 안 해가지고 굉장히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마음 읽기에서 마음 헤아리기를 하되 꼭 질문하라. 제가 요즘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질문하면 많은 부분 해결돼요. 질문 안 하고 일방적으로 취사를 하면 아무리 선의를 했다 해도 그 상대방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제까지는 먹고 싶었던 것이 오늘은 먹기 싫을 수도 있고요. 어제까지 필요했던 것이 오늘 안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 없는 거 갖다 주면 짐이잖아요. 그러면은 은혜로운 것이 해로운 것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질문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음 공부의 방법에서 이제 세 번째, 이것이 원불교의 방법입니다. 이 원불교 방법은 유무념 대조 공부라는 건데 아마 앞에까지는 좀 들어보셨겠지만 유무념 대조는 처음 들어보시는 용어일 겁니다. 근데 원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마음 공부 방법입니다. 이 유무념 대조 공부가 나오게 된 근거 법문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원불교에서는 마음을 어떤 것이라고 보는지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묘하여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하였나니 챙기지 아니하고 어찌 그 마음을 닦을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나는 또한 이 챙기는 마음을 조사하기 위하여 일기법을 두어 물샐 틈 없이 그 수행법을 지도하였나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원불교적인 관점에서는 이 마음은 챙겨야 할 대상입니다. 챙기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마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챙겼는지 안 챙겼는지를 기록하는 도구가 일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 없는 그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일기라는 도구예요. 원불교는 정기일기법, 상시일기법이라고 해서 훈련원이나 어디 들어가서 쓰는 일기가 있고요. 또 평소 생활에서 쓰는 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보기 어려운 그 마음 공부 도구가 바로 이 일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일기라는 도구 중의 하나, 상시일기법 중의 하나가 유무념 대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유무념 대조는 뭐냐면은 원불교 마음 공부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는 공부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안이비설신이라고 해서 눈, 귀, 코, 입, 몸, 마음 이것을 육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육근을 사용할 때 유념으로 했는지, 그러니까 마음을 챙겼는지, 무념, 마음을 챙기지 못했는지를 대조해서 늘 유념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공부 방법이 유무념 대조 공부입니다. 아까 제가 점심 먹고 와서 네이버 뉴스를 한번 보니까 작년에 우리나라의 화재 발생 건수가 훨씬 더 증가를 했대요. 근데 그 증가된 화재의 원인을 찾아보니까 부주의였대요. 부주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챙기지 않았다. 그거는 부주의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늘 챙기며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기 위한 마음 공부법이 바로 유무념 대조 공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무념 대조 공부는 왜 하냐면은 우리가 대체로 보면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서 불행하게 산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습관이라는 것은 악습이겠죠. 그리고 어떤 것은 좀 더 개선할 수도 있는데 습관적으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서 불행하고 살 게 아니라 항상 경계를 당할 때마다 주의심을 챙겨서 취사함으로써 행복한 생활을 하자고 하면서 제시해 주신 도구가 바로 유무념 대조 공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유념, 무념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유념, 무념. 유념은 뭐냐면요.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취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한 것은 유념.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취사하는 주의심이 없이 한 것은 무념. 예를 들면 이제 금연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는데 연초가 되면 금연을 이제 하기로 하는 조목으로 정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제 반대로 담배 피우지 않기라고 하면은 하지 않기로 한 조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조목들에 대해서 하자는 조목은 하루에 달리기 30분. 말자는 조목에 대해서는 담배 피우지 않기. 이걸 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취사하는 주의심, 그러니까 취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한 것을 유념으로 처리하고 주의심이 없이 한 것을 무념으로 처리를 하는데 처음부터 그것이 하자는 대로 하고 안 하자는 대로 안 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초보 단계 때는 마음만 챙겼으면 했다는 걸로 체크를 하고 나중에 이제 공부가 순숙되면 정말 달리기를 정말 했을 때 유념, 담배를 진짜 안 피웠을 때 유념 이렇게 하는데 단계별로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모든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취사하는 주의심을 챙겨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시키는 방법이 이 유무념 대조 공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유무념 대조 공부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고치고자 하는 악습이나 습관화하고 싶은 행동을 이제 정하는 거예요. 정해서 그것을 이제 실행을 해보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는 유무념 조목을 정해야 되겠죠. 자, 담배 피우지 않기, 금연을 하나 정했다 그러면 유무념 조목 정하기 하나, 금연.
정했어요. 그러면 금연으로 그 종목을 정한 이유를 밝혀요. 건강에 나쁘니까. 세 번째는 기간을 정해요. 한 달 동안 할 건가, 보름 동안 할 건가, 이제 기간을 정해요. 그리고 이제 목표를 정해요. 처음부터 내가 30일 동안 일절 담배를 안 피우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한 달 중에 이틀만 담배를 피는 걸로 하고 28일 금연을 해서 내가 목표를 정해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체크 방법을 정해요. 어떻게 체크를 하냐. 피웠을 때마다 이제 달을 정자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해보니까 제일 편해요. 1, 2, 3, 4 숫자를 하는 것보다 편합니다. 그리고 기간 끝난 후의 모습을 이제 기록을 하고 또 유무념 대조 공부를 하면서 느낀 감상을 함께 나눌 사람이 있으면 나누면은 그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자, 이게 방법 그 표예요. 우리가 이제 유무념 대조 공부를 하면 하루에 30분 이상 걷기, 안 하기로 한 일 게임 하지 않기 이렇게 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월요일 날 유념 몇 번 했는지, 무념 몇 번 했는지를 발을 정자로 기입을 하면은 하루 지나고 나고 일주일 지나면은 자신이 한 행위가 이 한눈에 다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방법을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유무념 대조와 비슷한 그 운동을 미국에서 시행한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불평 없이 살아보기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21일간의 도전이라 해서 21일 동안 불평 없이 살아보기 운동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보라색 팔찌를 도구로 해서 운동을 시행을 했는데 이 운동의 제안자가 윌 보엔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자그마한 교회 목사님이 불평 없이 살아보기 운동을 보라색 팔찌를 이용해서 진행을 한 운동입니다. 이 목사님이 2006년에 이제 독서 클럽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불행한가 하고 보니까 모든 인간이 겪는 불행의 뿌리에는 불평이 있더라는 것을 아시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목하는 작은 교회에서 불평 없는 세상 캠페인을 전개하게 되는데 그냥 하면은 좀 너무 밋밋하고 목표를 이루기가 어려우니까 도구를 이용하는데 그것이 바로 보라색 팔찌를 가지고 시작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 보라색 팔찌, 제가 염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보라색 팔찌를 가지고 이렇게 딱 끼고 시작을 해요. 끼고 시작했는데 불평을 한번 하면 이걸 옮기는 거예요. 또 이제 이렇게 끼고 있다가 또 비난을 한번 했으면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옮기는 건데 하루 동안 불평을 한 번도 안 했으면 이게 이제 1일차. 그죠? 불평 안 했으면 또 그 다음날 또 안 했으면 2일차. 또 하루도 불평 안 했으면 3일차. 이렇게 해서 21일까지 가면은 인증서를 줬어요. 불평 없이 살아보기 인증서를 준 게 아니라 행복 인증서를 줬습니다. 근데 이 운동이 입소문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서 결국은 2014년 현재 106개국 1000만 명 이상이 이 운동에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운동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이 운동이 너무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마다 이제 소개를 드리고 저도 직접 해보니까요. 의외로 제가 불평 안 할 것 같았는데 적어도 하루에 5번 하더라고요. 이것을 여기 한번 끼고 딱 시작을 했는데 한 이틀 하다가 무너지고 이틀 하다가 무너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자들이 말에 의하면은 21일 동안 불평 한 번도 안 하고 인증서를 받기까지 4 내지 8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평균 하루에 15회 내지 30회의 불평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설명을 했고요. 이것도 했습니다.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 팔찌 운동이 이제 입소문이 나면서 우리나라의 노란색 팔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했는데 사실 시작은 여기서부터 됐고요. 제가 이 이미지는 며칠 전에 complaintfreeworld.org라는 이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운동은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왜 21일인가 했을 때 달걀이 병아리가 되는데 21일이 걸린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새로운 행동을 이제 또 내가 이런 행동을 한번 습관화해 봐야 되겠다 해서 노력해서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 21일이라고 하는데 다른 학자들은 또 달리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기에 근거를 해서 21일간의 도전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금요일 오후에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내용을 들으러 오신 게 아니고 이 자리는 우리가 자기계발서 있잖아요. 자기계발서를 내용은 알지만 한번 읽고 덮어두면 그 내용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또 새로운 자기계발서를 한 권 사서 또 새롭게 마음을 다지고 또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 뜻깊게 생각되는 것은 마음 공부를 주제로 여러분들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제가 존경하는 법정 스님의 글을 한 편 소개해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슨 삶을 두려워하라 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해라는 법정 스님의 잠언집에서 제가 모셔온 글입니다. 녹슨 삶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기약할 수 없는 것이다. 내일 일을 누가 아는가? 이 다음 순간을 누가 아는가? 순간순간을 꽃처럼 새롭게 피어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매 순간을 자기 영혼을 가꾸는 일에, 자기 영혼을 맑히는 일에 쓸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모두는 늙는다. 그리고 언젠가 자기 차례가 되면 죽는다. 그렇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늙음이나 죽음이 아니다. 녹슨 삶을 두려워해야 한다. 삶이 녹슬면 모든 것이 허물어진다. 여러분들은 녹슬지 않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